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의나 글쓰기로가 아닌 사람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그들의 무지를 깨닫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장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은 다양한 상인들로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문제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중 한 청년 이름은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글라우콘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소크라테스와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이 도시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제게도 그 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글라우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혜롭다는 것을 누가 말했느냐?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든 선생님에게 묻고 선생님의 답을 얻으면 그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이어서 천천히 말했다. 글라우콘, 나는 사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롭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 글라우콘은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답변했다. 선생님,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앉아 보거라.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그들은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다. 소크라테스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말문을 열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저 상인은 빵을 팔고 저 노인은 도자기를 만들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다. 그들은 각자의 일을 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을까? 글라우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아마도 그렇겠죠? 글라우콘은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지만 계속해서 소크라테스를 경청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라우콘, 지혜란 자신이 무언가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된단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신하여 자신의 무지함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데 있다. 글라우콘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선생님,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바로 지혜라는 말씀인가요?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글라우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말을 통해 나는 계속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움을 나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지혜다. 글라우콘은 이제 완전히 이해 안 된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을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글라우콘, 지혜의 시작은 바로 그곳에 있단다. 그날 이후로 글라우콘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혜는 글라우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더욱 깊은 지혜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 오후 넓은 평야 위에 있는 마을에 길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길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의 주제는 삶의 의미와 자기 실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특히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카였습니다. 루카는 사람들에게 프리드리히 니체의 이버맨시 개념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이 개념을 전달하여 그들의 심금을 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거대한 산맥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에 젊은 청년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일리아스였고 그는 자신의 모습과 능력에 대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가르침과 도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꿈은 물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외곽에서 야영을 하던 한 노인이 일리아스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길고 하얀 수염과 함께 깊은 지혜가 담긴 눈동자를 가졌고 일리아스에게 다가와서는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너는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가? 일리아스는 자신에게 묻는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평범하고 무능하다고 느낍니다. 마을의 가치와 도덕에 얽매여 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인지 모르겠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여정을 떠나 이버맨시의 길을 찾고자 노력해왔지. 이버맨시란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를 의미하지. 일리아스는 눈을 크게 뜨며 질문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기존의 도덕과 전통에서 벗어나되 자신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내면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단다. 이버맨 씨가 되는 길은 어렵고 험난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자기 실현의 길이지. 니체는 그것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길을 찾는 자를 위해 이 개념을 제시했단다. 그러한 말에 영감을 받은 일리아스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노인이 알려준 대로 자유로운 영혼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만이 삶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조금씩 자신의 길을 찾아가면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리아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깨닫고 진정한 의미의 이버맨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으며 마을 사람들 역시 그를 보며 자신만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루카는 이야기를 끝내주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버맨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자기 극복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도 일리아스처럼 우리만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우리 이 삶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고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위버맨시로 변모하며 진정한 자기 실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먼 옛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어느 날 전 세계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가 끊이지 않았죠. 그날도 공간 인터넷망이 모든 동네를 연결하고 있을 때쯤 이격을 넘어 어느 모르는 행성에서 온 철학자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어요. 이름하여 철학자 조엘 리우스. 조엘 리우스는 누더기를 입고 머리는 하늘색이며 손에는 보라색 거품을 들고 다니는 유별난 외계인이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무시했습니다. 자, 또 미친 외계인 출몰이군. 이러면서요. 하지만 조엘 리우스는 곧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들고 다니던 보라색 거품이 마법의 거품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거품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거품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재 위치나 능력을 모른 채로 새로운 사회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조엘 리우스는 사람들이 모인 큰 광장에서 주머니에서 오묘한 색의 거품을 꺼냈어요. 그리곤 외쳤습니다. 자, 훌륭한 지구인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 거품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사회를 구상해보거라. 단,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정체성을 잊고 사회를 설계한다고? 너무 이상해.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점차 거품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품 속에서는 자신의 과거 경험, 사회적 위치, 재산, 건강 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누군지 전혀 모른 채로 단지 인류의 일원으로서 공정한 사회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복지, 정책을 제안했어요. 혹시 내가 장애가 있다면?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들은 교육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혹시 내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면? 이란 생각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내가 여성이라면 혹은 성소수자라면? 이렇게 거품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서로를 배려하며 공정한 사회를 설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어요. 거품 속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더욱더 공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권리와 기회를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 규칙들이 하나씩 정해지기 시작했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조엘 리우스는 다시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별의 인사를 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열쇠를 손에 쥔 것입니다. 공정성과 정의를 기억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무지의 베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그 후로 지구는 더욱더 공정한 사회가 되었고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이란 개념을 배우고 이해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후세에게 길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무지의 베일을 사용하면 어떤 개인도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 수 없게 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 개념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죠. 네 번째 이야기. 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할머니, 지영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지영 할머니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두터운 유대를 맺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자신들의 친할머니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길이 생기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고 이기적인 여러 이유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비록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영 할머니를 중심으로 따뜻한 공동체에 정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도시로 이주한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어렸을 때 그 마을에서 자라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도시가 주는 기회와 화려함에 홀려 결국 도로를 따라 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동안 민수는 화려한 생활, 고급 아파트, 최신 기기들과 같은 개인적인 자유와 편의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무언가가 부족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회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게 무엇인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가 도시에 사는 동안 잊고 있었던 것, 바로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을, 그곳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고향을 생각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날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에 가서 한동안 머물러 보자. 며칠 후 민수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지영 할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잃어버린 가족처럼 민수를 반가워했습니다. 민수는 그곳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편안함과 따뜻함, 그리고 거기서 얻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다시 자신의 뿌리, 그리고 그 뿌리에서 비롯된 공동체의 가치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 할머니와 민수는 담요를 덮고 별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민수는 궁금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시에선 모든 것이 참 편하고 좋았는데요? 그런데도 뭔가 허전했어요. 할머니가 생각하실 때 그 이유가 뭘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내가 그곳에서 자유와 편의를 누렸을지 몰라도 내가 잃어버린 게 있었기 때문일 거란다. 여긴 내가 자라온 곳이고 너의 뿌리와 역사가 담긴 곳이야.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왔지.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야. 민수는 마이클 샌델의 연고주의가 말하는 바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 개인적인 자유가 아닌 서로를 돌보고 아끼며 함께하는 삶의 깊은 의미를 다시 찾게 된 것이죠.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다시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과 자유만을 쫓는 것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얻는 깊고 따뜻한 연대의 가치를 잊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그 마을로 돌아와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라고 생각하며 민수는 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도시에 살더라도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시골 마을, 그곳에서 함께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대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자유와 편리를 누리는 것만으로는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도움이 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연고주의가 강조하는 바로 그 공동체와의 연대가 우리에게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